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문학소년단 시즌 7 26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6화 오늘 저희가 읽은 책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요즘 상당히 베스트셀러. 상당히 핫한 책이죠. 먼저 책과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작가 클레어 키건인데요. 1968년생, 올해 56세고 그 아일랜드 여성 작가입니다. 소와 양,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는 대가족의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이라곤 성경과 요리책 2권뿐이어서 어릴 적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자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상력을 발휘해야 했다면서 책 없이 자라는 게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건 결국 그냥 진짜 될 놈 될. 그쵸. 이거 야잘야. 재능이다. 이런 거죠. 뭐 많이 안 읽어도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쓴다라는 겁니다. 1999년 첫 단편집 남극으로 데뷔를 했고 데뷔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그녀가 낸 책은 단 4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년에 한 번 꼴이네요. 그렇죠. 거의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그 클레어 키건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작가고 아일랜드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중편 소설 맡겨진 소녀, 이게 클레어 키건 대표작 같아요. 그래서 맡겨진 소녀가 말없는 소녀로 영화화가 됐고 영화는 제72회 베를린 영화제 2관왕을 석권한 한번 봐야겠네요.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이 맡겨진 소녀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영어로는 Small Thing Like This인데요. 2022년 오웰상이면 이게 조지 오웰? 조지 오웰 그건가요? 그런가? 그쵸. 오웰이 영국 사람 아니었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름은 영국 사람 이름 같네요. 네, 그 1984 그 양반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상을 수상했고 네, 맞네요. 조지 오웰 영국 소설가. 영국에서 되게 권위 있는 상이겠죠. 그렇죠. 이 아일랜드도 영국 문화권이니까요. 이상 문학상 이런 것처럼. 네. 킬리언 머피 아시죠? 그 할리우드 배우. 네. 그 사람이 이제 주연하고 제작까지 참여한 그런 영화화가 된 지금 작품이고. 이것도 맡겨진 소녀처럼 영화가 될 것이고. 이게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게 킬리언 머피가 너무 감명 깊게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책 읽는 짤이 이 책인가? 그런가요? 킬리언 머피가 그 공항에서 영국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모자 뒤집어 쓰고 비행기에서 울었다 막 이런 얘기가 도는 책 그 파파라치 짤이 있어요. 그게 이 책은 아니고 킬리언 머피가 그 클레어 키건의 그 포스터라는 책을 읽고 클레어 키건 어쨌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심하게 울어서 후드티를 심하게 울었구나. 후드티를 얼굴 위로 끌어당겨서 그 소라게 아시죠? 그 소라게를 했다는. 되게 냉정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클레어 키건 책이 나왔을 때 이거는 내가 영화를 해야겠다. 제작에 참여를 했고 이게 2024년 2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이 작품의 주연을 맡으신 건가요? 그렇죠. 주연도 하고 제작도 참여하고. 굉장히 멋진 캐릭터가 탄생할 것 같네요. 저 마침 어제 그거 봤는데 소림축구 주성치 감독 주성치 주연의 명작이죠. 소림축구 봤는데 어쩌다가 소림축구를 보게 되셨어요? 그냥 넷플릭스도 할 일 없이 이렇게 돌리다가 얼마만이야 이게 이러면서 그냥 한번 해봤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와 진짜 천재예요. 너무 재밌게 아니 어떻게 그 옛날 영화가 지금 봐도 매 장면이 웃기지? 그거랑 쿵푸어술도 그렇고 이건 천재. 어떤 벽을 느꼈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도 아닌데 이 어떤 거대한 천재성 앞에 와 이거는 감탄이 나온다. 괜히 잘 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진짜. 아무튼 자, 이 책은 114쪽 분량이고요. 상당히 짧죠. 이게 11년 만에 나온 신작이라고 해요. 클레어 키건의.
상당히 시간에 비해서 소작죠. 결과물이 네. 네. 그러네요. 어떤 뭐 집필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1년에 10쪽씩 쓴 걸까? 이에 영국 평론가 베리 피어스는 말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만에 나온 클레어 키건의 신작이 114쪽에 불과한 것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길. 키건은 단어 하나 낭비하지 않는 작가니까. 이렇게 쉴드를 쳐줬고요. 그리고 문학평론가 그 신영철, 제가 참 좋아하는 평론가인데 이 작가가 단편 분량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에 나는 불만이 없다. 이런 결말 뒤에 감히 어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아주 극찬을 하는 이 맞습니다. 책의 띠지에 신영철 작가와 르포 작가 은유의 강력 추천한 책. 뭐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 뒷면 띠지는 또 이렇습니다. 아, 뒷면은 제가 안 봤네요. 꼭 2권을 사라. 한 권은 소장용, 한 권은 선물용. 이따 후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한데요. 네. 자, 이 책의 줄거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1922년 아일랜드에는 일명 막달레나 세탁소라고 불리던 가톨릭 수녀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가톨릭 교회에서 지은 사회시설인데 이름과 같이 세탁소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세탁을 시킨 거죠. 뭐 호텔, 뭐 정부기관, 뭐 군대 이런 데 세탁물을 위탁받아가지고 거의 독점이었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수녀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좀 더 믿고 맡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던 외주업체이죠. 빨래 외주업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이제 매춘부 내지는 미혼모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고 또 매춘부랑 미혼모만 있는 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 고아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달레나 세탁소가 그녀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그녀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세탁부로 고용을 한 다음에 무보수, 노페이죠. 좀 이상해지네요. 네, 무휴일, 휴일도 없이 강제 노역을 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자녀들을 돈 받고 입양도 보내고, 그러니까 인간 장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빼앗긴 미혼모들의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이 세탁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당연히 외출은 금지였고 탈출했다 하더라도 잡혀와서 혹독하게 처벌을 내리고 생지옥이네요. 네.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그런 굶주린 상태로 이렇게 착취당하고 또 수많은 여성들이 인권을 이렇게 유린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1996년 꽤 최근이죠. 진짜 보통 이런 일 있으면 와 진짜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 보다 그렇죠. 하게 되는데 이게 1996년 9월 25일까지 74년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야, 74년 동안 그 비밀이 지켜졌다는 게 참.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수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성역이잖아요. 이게 쉽게 정부나 이런 데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배경인 오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1985년이고요. 나라가 빈곤과 가난으로 물들어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아일랜드의 소도시 뉴로스타운이 배경입니다. 주인공은 석탄장수 빌 펄롱인데요. 펄롱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미시즈 윌슨 집에서 보호와 경제적 후원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펄롱은 아내 아일린과 함께 또 5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부잣집이네요. 매일 똑같이 일하는 반복되는 삶, 트랙맨의 삶. 따뜻하게 잠을 자고 또 5딸을 학교에 보내면서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에 이제 감사하며 지내는 빌 펄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 이런저런 걱정들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되게 쉽게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또 한편에 갖고 있습니다.
걱정 부자이죠. 생각이 진짜 많습니다. 네. 되게 감성적이고 일단 N인 것이 확실하고 F인 것이 확실하고 J인지 P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인 것 같아요. I인 것도 확실하고 제가 볼 때 인프피 아니면 인프제거든요. 인프피. 100% 인프피. 제가 인프피. 저희 다 인프피 아닌가요? 그렇죠. CFP라고 불리는 인프피죠. 아무튼 그런 인프피 빌펄롱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펄롱은 석탄 배달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가게 됩니다. 수녀원에서 겸업하는 세탁소에 얽힌 그런 다양한 소문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면면이 사실 어떻다더라. 그런 소문들을 떠올리면서 수녀원에 가게 되죠. 타락한 여성들이 세탁을 하면서 속죄 중이라는 소문, 또 수녀님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 아니면은 단순하게 그 모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 곳에 펄롱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배당에. 그러다가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애들이 막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열심히 광택을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의 꼴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고 애들이 막 머리도 산발에다가 너무 더럽게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 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 펄롱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저씨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일하다 죽을 때까지 일할게요. 나는 집에 딸 5하고 아내가 있어.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싶어요. 우리한테 씨발 그것도 못 해줘요? 이제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과격한 아이들. 청유형 문장과 대비되는 시발이라는 이런 게 반전된가? 반전된가? 이런 게 반전된가? 여기에 설렌 펄롱. 이렇게 소녀들과 대화 나누고 있으니까 이제 수녀가 등장을 합니다. 수녀는 약간 빨리 나가라고 하는 식이죠. 그래서 주문서와 석탄을 놓고 나오게 되지만 펄롱의 머릿속에는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펄롱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 아일린에게 수녀원에서 뭐 이런 걸 봤다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아일린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제 몫을 다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우리 딸들은 저러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조금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배타적인 생각. 일단 우리 가족 먼저. 사실 우리 가족 먹기도 힘들죠 지금. 네. 간신히 먹고 살고 있고 애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펄롱은 이제 그 소녀들 보고 나서 자꾸 막 그런 뭔가 불편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위해 또 쉬는 일요일 새벽부터 다시 이제 수녀원을 배달을 가게 됐는데 그 석탄 장수니까 석탄 창고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석탄 창고에 들어갔는데 한 소녀가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 소녀의 막 발톱도 너무 길고 막 흰색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 소녀를 데리고 나와서 수녀원의 벨을 누릅니다. 수녀원에서 나온 애구나 하면서 나와서 벨을 눌렀는데 한 젊은 수녀가 나옵니다. 나왔는데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요. 어머! 이러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수녀 원장이 나옵니다. 수녀 원장이 나와가지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소녀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 이 애를. 어디 있었니? 곧 경찰 부르려고 했었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비밀을 간직한 수녀. 그리고 이 벨 누르기 전에 혹은 아니고 벨 누르고 나오길 기다리는 과정이었나? 옆에 있는 이 소녀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뜸 너무 갑자기 펼쳐지는 문장이라 뭐지? 저도 조금 헷갈려가지고 몇 번 다시 읽은 구간인데 아까 설명해주신 막달레나 세탁소. 그 내용이더라고요. 제 아기가 잘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아기? 누가 봐도 지금 너가 애인데 아기? 이러니까 뭐 대화가 2번 오고 가고 누가 나오는 바람에 그 대화가 중단되는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이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 막달레나 세탁소 아이를 또 뺏기고. 그래서 수녀원 안에 펄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펄롱은 이제 아이가 석탄 창고에 갇혀 있었다고 하자 아이가 앞뒤 분간을 잘 못한다 이렇게 수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못된 친구들이 그렇죠. 그런 장난을 친 것처럼 뭐 숨바꼭질을 하는데 뭐 오래 숨겨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불러대죠. 그리고 펄롱은 다시 이제 수녀 문을 나서면서 소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빌펄롱인데 난 어디서 일해? 그리고 나는 여기 언제 오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또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펄롱은 아내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수녀원에 관여하지 마라. 이 수녀원이 이 지역에 완전히 꽉 잡고 있으니까 꽉 잡고 있고 사실 이 딸들도 나중에는 그렇죠. 이 학교에 다니고 이 있잖아요. 수녀원이 연계된 혹은 수녀원 어떤 이런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를 가게 되니까 여기서 밉보인다는 것은 그냥 이제 뭐랄까 그렇죠.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어떤 여자들 중에 이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독점 학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수녀원은 정말 거슬려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밀이 지켜졌나 봐요. 그래서 다들 이게 침묵해라. 너가 잘 되고 싶고 너의 딸들이 잘 되고 싶으면 침묵해라. 이렇게 침묵을 권합니다. 뭔가 모두가 한 통속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펄롱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뇌를 합니다. 결국 펄롱은 수녀원에 다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직감적으로 석탄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다시 또 웅크리고 있던 소녀를 발견하게 되고 이 소녀를 찾아서 자신의 웹툰을 입히고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녀가 데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 소녀가 이제 펄롱의 딸이 아닌 수녀원 세탁소의 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고 슬슬 피하죠. 자기한테 불이익 갈까봐. 근데 펄롱의 마음은 뭔가 너무 가볍고, 가볍고 기쁜 너무 상태로. 기쁘다.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모든 결과 반대로 너무 행복한 거죠. 네. 그렇게 상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이 책 읽어봐라. 오늘의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챈들러고요.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수진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도 뭐 살짝 로맨스정이 기함을 하긴 했지만 띠지에 있었던 걸출한 문장, 띠지의 뒷면에 있었던 걸출한 문장 두 권을 사야 하는 책. 한 권은 소장용, 한 권은 선물용. 아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배경입니다. 그렇죠. 물론 앞에 이 빌 펄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이제 이 마을 묘사, 빌 펄롱의 인생 묘사지만 결국에 주요 사건이 되는 무대는 크리스마스 1주 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까지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날 이 아이를 구출해서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 분주하고 뭐 아이들끼리 애엄마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드는 장면까지 그렇죠. 뭐 선물도 준비하고 딱 홀리데이 시즌의 느낌을 너무 잘 묘사해 놨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크리스마스 시즌 읽으면 너무 좋을 책이라서 게다가 이제 메시지도 사실 너무 훈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너무 선물로 주면 좋을 책이지만 이런 책들 혹은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경우 우리가 들을 때마다 느껴진 어떤 한계, 이 시즌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은 겨울이지만 크리스마스 전과 이 1월 혹은 2월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저희는 지금 2월 초에 읽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데 너무 시즌이 뭐랄까 이 선물 같은 연말의 따뜻한 느낌이 생뚱맞지 않고 오히려 너무 훈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캐롤이라서 한여름에 틀어도 전혀 그냥 듣기에 좋지. 그런 너무 클래식한 홀리데이 느낌을 잘 살리고 그것이 너무 강하지만 전혀 이 어긋난 시점에 들어도 생뚱맞지 않는 정말 어떤 선물 같은 책임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책을 선물로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려운 책도 아니고. 네.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약간 주제랑 이야기 플롯이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한 50페이지쯤에서 애를 구해 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게 그려졌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를 데리고 나온 순간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그걸 해결해 나가는 이 매력적인 캐릭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대뜸 끊겨요. 이 이후에? 네. 이 이후의 일들을 오히려 더 상상하셨네요. 네. 해결이라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워내고 그러니까 이 수녀 수원에 고발하고 비리를 고발하고 폐원시키고 신문에 내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때 막 공분투하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 투쟁 과정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신영철 평론가랑은 반대의 그렇죠. 입장이네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더 이상 무엇을 겁나게 바랬는데 겁나게 바랬는데 하나도 안 보여주고 끝나가지고 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그쵸. 애를 구해서 나왔는데 100 몇 페이지인 거예요. 10페이지밖에 안 나왔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두 번째 권이 있나? 후속작을 10년 후에 내려나? 이런 그런 이유. 네. 너무 좀 끊겼다. 네, 이야기가 하다 말았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제 얘기가 나와서 주제 쪽으로 한번 가보면 끝나고 나서 어디선가 토론을 할 법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니 사실 아내인 아일린의 평소의 불만까지는 아니지만 좀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지나가는 길에 너무 뭐 불쌍해 보이는 아이가 있어서 그냥 동전 몇 푼 줬다라고 하면 당신이 그렇지 뭐. 근데 이게 너무 비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너무 감성적인 남편에 대해 너무 뭐 우리 남편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현실을 좀 생각해야지. 그렇죠. 언제가 이렇게 지금 딸이 5이고 계속 커갈 것이고 그렇다고 막 너무 뭐가 없어서 힘들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을 자체 지금 어렵잖아요. 뭐 대금 밀려 있고 힘든 상황이죠. 당장 이분은 크리스마스 때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애가 없어서 애를 한 명 더 데려와? 심지어 우리 5딸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학교와 지금 척을 지려고 해? 완전 어떻게 보면은 가족 입장에서는 대책 없는 아빠이자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뒷처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논쟁적인 주제지만 이 한 편을 읽고 나면 그 논쟁은 일단 옆으로 치워두고 마냥 훈훈하고 너무 따뜻한 감성만 느끼게 돼요. 아까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걱정 말라 뭐 키거는 그 단어 하나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와 모든 문제가 다 필요에 있어서 딱 압축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만 제시를 한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사실 그런 장면도 없어도 될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산타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 산타 근데 남극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부부가 아이들 자고 나가지고 편지를 읽으면서 선물 하나씩 정해주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는 장면인데 또 그 말을 생각해보면 키거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총합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주제 누군가는 읽고 나서 이 남편 진짜 너무 무책임하네 이거 진짜 너무 이렇게 오히려 더 비극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냥 너무 훈훈하고 어떤 따뜻함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위로감을 주는 그 연출이 저는 꽤나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그 감정의 결이 좀 대단하다. 이래서 이런 정서니까 일단 교과서에 실리겠죠. 그러겠죠.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느낌이랄까.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아까 이 소설이 킬리언 머피 주연의 영화로 제작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만큼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영화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소설을 위한 소설이 아니고 뭔가 다른 시각적인 매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토대 작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각본으로서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89페이지에 보면 이 펄롱이 그 수녀원에 갔다 와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때론 무시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본인은 또 그 자리에서 애를 그냥 놓고 나오기도 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미사를 갔어요. 끝나고 이제 주말에 미사를 갔는데 그날 미사는 길게 느껴졌다. 펄롱은 딱히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멍하니 한 귀로 들으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았다. 강론 동안에는 눈으로 십자가의 길 성화를 훑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성모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만나고 2번 넘어지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림들
축성이 끝나고 앞으로 나가 영성체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으나 펄롱은 벽에 붙어서서 고집스럽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게 보통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 장면에서 펄롱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위주로 서술을 하겠지만 되게 밖에서 본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어요. 펄롱을 밖에서 관찰하는 어떤 시선에서.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물론 훌륭한 작품이지만 소설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콘티.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왜 다른 클레어 키건의 다른 소설에 감명 받았음에도 왜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주연을 맡았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되게 잘 묘사되어 있고 배우로서 이걸 표현하기에 너무 쉬운 상상력이 쉽게 된 그 네, 상당히 뭐 쉽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수월한 머피 지금 꿀 빨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머피가 지금 하나 쉽게 가려고. 네, 그래서 이야기의 어떤 뭐랄까 중심 그 소재랑은 엇나갔다 나갔다 첫 번째 이유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사건 자체보다 약간 이 인물한테 너무 포커스가 지나치게 많이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뭐 할 얘기 많지만 또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듣고 생각난 거는 밸런스 패치를 조금 잘한 느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소설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어떤 작중의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 이 얘기 하고 싶어를 펄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장면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신경 못 쓰는 이유는 내가 사실은 그 운 좋았던 사람들 중 하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대뜸 어딘가에서 임신을 하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일하는 곳에서 내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충분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걷어주고 정말 후원자로서 이 누구죠?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수 없었고 태어났더라도 정말 저기 있는 저 친구들이었을 텐데 그런 내가 잘 커서 당신을 만난 거가 너무 사실 감사한 일 아니야?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직접적인 메시지죠. 이게 또 던질 땐 던지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냥 수진 씨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를 보여주진 않고 그냥 얘가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 쳐다보면서 뭐 그냥 멍 때리고 혹은 혼자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서 생각하게끔 또 그러니까 감출 때는 감추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혹여 누군가는 좀 너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소설이란 무릇 조금 은유와 이런 것들로 조금 감춰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들도 이 책에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게끔 그 온도 조절을 좀 잘한 이 뜨거운 차가운 물 해가지고 적당하게 온수, 미온수. 그렇죠. 네. 이게 누군가에게는 미지근이고 누군가에게는 딱 알맞은 온도의 따뜻한 물 정도. 그 결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결이 어떤 결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1시간 걸리거든요. 이 책인데 네, 한번 느껴보시길 바란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걸 읽고 클레어 키건이 되게 왜 그렇게 극찬받는 작가인지는 공감을 했어요. 근데 클레어 키건을 만나는 첫 번째 작품으로는 이게 조금 아쉽다. 입구로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거 다 읽고 이제 읽을 게 없을 때쯤 들춰보면 클레어 키건의 어떤 제가 마치 스토너를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다른 걸 다 찾아보는 것처럼 일단 입구는 다른 걸로 하셔라. 입구는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맡겨진 소녀를 읽었는데 그래요? 그걸 먼저 읽고 이걸 읽었거든요. 이 순서가 반대였다면 조금 더 달랐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맡겨진 소녀 좋았나요? 정말 좋았어요. 맡겨진 소녀도. 그것도 딱 이 책과 비슷한 사이즈예요. 두께도 그렇고 읽는 속도도 그렇고 결도 그렇고 보여주는 메시지도 그렇고 딱 이 클레어 키건이 어떤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겠으나 좋습니다. 그것도. 네. 그거 아니면은 킬리언 머피가 소라게 했던 포스터. 네. 그거를 읽는 게 더 너무 낫다. 심하게 울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가 봤나요? 그렇게 후드티 뒤집어 쓰고 아니 그게 파파라치인가에 뭐에 찍혔어요. 아니면 그 주변에 그렇구나. 그 공항이 그렇게 뭔가 약간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공항에 가면 체어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게이트 앞에마다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공항인데 저쪽 맞은편이나 건너에 있는 사람이 줌 땡겨서 찍은 것 같았어요. 너무 쭈그려서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네. 세상 전 몰랐는데 그 정보를 듣고 또 생각해보면 와 참 잘 어울리겠다. 그쵸? 네. 킬리언 머피와 네. 그리고 이 여기가 아일랜드 배경이잖아요. 근데 킬리언 머피가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그 영화에서 거기가 영국의 아마 런던 말고 다른 소도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갱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억양을 진짜 멋있게 살렸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그 영국의 그 지방색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약간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 주전자를 빌리러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간데 이 여자는 서쪽 지방 사람인데? 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살리면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생각으로는 킬리언 머피는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주인공이야 맞아요. 지금. 맞아.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빌 펄롱은 읽으면서 생각했던 빌 펄롱의 이미지는 조금 뚱뚱해. 수염도 조금 있어요. 누가 보면 그냥 절대 이 세상에 어딘가에서 주인공이지 않을 것 같은 그냥 어떤 아저씨. 둔하게 생긴. 네. 그런 게 조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촌스럽고. 왜 반지의장 찍을 때 누군가 했던 얘기인데 그 배우 있잖아요. 아라곤 역을 맡은 배우. 네네. 네. 누가 봐도 사실 왕의 상이 왕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멋진 왕인 걸 숨기고 있는지 관객들이 그냥 다 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킬리언 머피가 나온다면 저 친구가 개 멋있는 일을 하나 하겠다. 좋은 일 하나 하겠다. 저 눈은 그냥 올고진 눈. 너무 멋진 눈. 너무 멋진 캐릭터. 이미 초반 첫 등장 신서부터 그러겠죠. 너무 뿜뿜할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범인으로. 킬리언 머피가 제가 그 본 썰이 있거든요. 킬리언 머피가 미국에 있는 라디오에 나왔어요. 근데 그 킬리언 머피가 처음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그 놀란 감독 영화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잖아요. 네. 그 놀란 감독이 킬리언 머피의 눈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보정이 들어가서 그래도 영화니까 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 아니. 그 실제보다 더 파랗게 영화에 나와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또렷하게 더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킬리언 머피가 영국에서도 유명한 배우였다 보니까 나중에 영국의 런던인가에 있는 그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연극 공연을 하면 한 달 뭐 2달씩 그렇죠. 계속 그 같은 시간에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습도 그렇고. 근데 그 앞에 있는 이제 펍에 가가지고 맨날 약간 어떤 의식처럼 음식을 먹었대요. 피치앤칩. 어떤 나만의 루틴이구나. 네, 루틴을 이제 따라서 맨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피시앤칩스를 시켜가지고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누가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킬리언 머피네? 그러더니 눈이 그렇게 파랗지도 않고만 너무 크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여서 자기도 모르게 죄송하다 그랬대요. Rise in the blue. 그랬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정말 먹을 게 없나 보네요. 피시앤칩스를 먹고 있었다니. 네. 그 영국인들의 어떤 소울푸드잖아요. 그 잔뜩 기름에 절여져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바삭하면 안 된다면서요. 너무 맛있어도 그 감성을 해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그 꼭 제대로 된 종이에 음식용 포장 종이에 싸면 안 되고 신문지에 둘둘 싸줘야 된대요. 역시 예술은 대충. 배고플 때 나오는 거죠. 헝그리 정신 유지. 너무 깔끔하게 싸주면 맛집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왔는데 자 로맨스정 뭐 이미 냄새를 풀풀 풍겼죠. 그쵸. 나는 이 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냄새를 풀풀 풍겼는데 어떻게 읽었나요, 로맨스정? 네, 저는 그런 유명 작가와 평론가의 호들갑처럼 이 책을 읽고 나서 막 엄청난 감동이 있다거나 뭐 내용이 좋았다거나 이거 되게 잘 썼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도 읽기는 잘 읽혔으나 아이스크림으로 치면 조스바를 핥아먹는 느낌. 에센스는 그 안에 있는데. 그치, 에센스는 안에 있는데 조스바 그 보라색 살짝 부분만 좀 공허한 맛이거든요. 네. 그 보라색 부분이. 그쵸, 포도향 나는 그 맛. 그것만 핥아먹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포도예요? 포도 아닌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포도. 공허한 맛이라고. 별 맛이 안 나서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거는 사실 뭐랄까 외피죠. 그렇죠. 네. 에센스가 너무 에센스니까 에센스랑 좀 섞어서 먹어라 하는 느낌의 어떤 좀 이 무생채 같은 거. 그렇죠. 조스바는 씹어 먹어야 맛인데 그거를 핥아서 먹은 느낌인 거죠. 공허했다. 네. 무생무치? 저한테는 좀 그 정도의 어떤 큰 뭐 감흥을 주지 못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묵직한 이야기죠. 이 막달레나 세탁소 얘기가. 근데 그게 에센스라고 치면은 저는 이런 거를 이제 극적인 전개가 없이 그냥 한 인물의 고뇌로 담아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일랜드 사람이었다면은 좀 더 이 작품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거를 뭐 역사 시간에 배웠겠죠,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건에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책을 접하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일제강점기를 겪은 사람들은 그런 뭐 미스터 선샤인을 볼 때 좀 다르죠. 뭐 눈물이 막 뭉클하고 막 일본만 보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일본 졌더라고요. 네, 졌어요. 이번 이란한테 2대1로 졌는데. 잘 가시고. 일본은 1, 잘 가시고.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조금씩 있는 반일 감정 이런 거는 사실 외국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일랜드 사람이었으면 이 책이 좀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대체로 이 작품이 감정의 파고가 되게 적어요. 되게 담담하게. 그렇죠. 영화가 나와서 말하면 영화 속에 웅장하거나 격정적인 삐지는 한 번도 깔릴 것 같지 않은. 맞아요. 네. 그 아이를 구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냥 잔잔한 혹은 아예 그냥 삐지가 음악이 없는 없거나 그런 느낌이죠. 오히려 되게 고요한 그런 소음이 담기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은. 뭔가 심파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작가가 정말 뭔가 침착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작품에서도 좀 그런 편인가요? 제가 맡겨진 소녀를 읽지 않았지만 맡겨진 소녀에서도 비슷한 결 플롯상 정말 피크인 부분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고 뭐랄까 잔잔한 와중에 그 속에서 피크를 찍는 느낌? 딱 이 결입니다. 네. 이 정도의 결.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다른 작품에서도 그러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 역시 이제 수진 씨처럼 이 작품이 읽을만 할 때쯤에 내용이 끝나가지고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데리고 온 소녀로 인해서 펄롱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지 이게 1985년 배경이잖아요. 근데 1996년에 돼서 이제 실체가 드러났는데 고난의 한 11년 정도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고난과 위기를 겪었을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영철 평론가의 이런 완벽한 결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잔잔하게 흘러가잖아요. 빌 펄롱의 일상이. 그런 어떤 일상의 권태감 그리고 그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도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모한 그런 상상들 이런 게 이제 제 모습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막 크게 제 삶의 그런 바운더리를 넘지 않는 편인데 이런 생각 가끔씩 할 때 있거든요. 저기서 8차선 무단횡단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해요. 차가 아무도 없을 때. 그럼요. 차가 뭐 새벽 시간에 차가 없잖아요. 8차선인데. 근데 신호등은 저기 있고. 나 한번 그냥 건너볼까? 필요가 있을 건너볼까? 근데 막 전조등 안 켜고 온 차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탈들에서 제 모습을 봤고 결론은 이 책은 2번 읽어야 좋은 책이래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 것 같아요. 근데 2번 읽어야 좋은 책은 과연 좋은 책일까?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타당한데? 네. 날카로운 생각이었어요. 제가 항상 일할 때
듣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야 사람들이 뉴스 한 번 보기 두 번 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딱 시사를 그치.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어차피 한 번 보고 끝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뉴스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잘 편집을 못했거나. 근데 이 책도 두 번 읽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바쁘다 현대사회에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한 번에 읽혀야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죠. 이 릴스와 온갖 쇼폼 속에 그렇죠. 이 오염된 이 뇌를 가진 현대인에게 두 번씩 읽어야 하는 소설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그렇죠. 근데 그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 읽어야 좋으냐 아니라 그거죠.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 열책을 샀어요. 집에 있어요. 읽고 오케이 뭐 한 예를 들면 한 70% 만족했네 하고 꽂죠. 아마 다시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시간이 흘렀어. 너무 심심해.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고 다시 읽는 순간 갑자기 좋아지는. 이 순간을 위해 나는 10년을 뭉클여 있었지. 그런 것처럼 그 순간 이제 빵 터트리는. 그냥 그런 정도의 후속 타격도 좋다. 그러니까 두 번 읽어야만 좋다라는 느낌보단 후속타가 더 셀 걸. 뭐 요 정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읽으면 더 좋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근데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좀 논증적인 주제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책을 사람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몇 권만 평생 돌려가면서 읽어도 오히려 그 경험이 더 좋을 걸? 이라고 누군가가 던졌다더라라는 얘기를 또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죠. 사실 저 너무 건너 들은 거니까. 근데 그랬다는 주장 누군가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본다면. 네. 그냥 내가 읽고 만족스러웠던 책을 다시 읽는 편이 그냥 괜히 뭐 도전했다가 힘들어할 바에 그럴 바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 읽으면은 무슨 내용이지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 읽으면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니까 못 봤던 거를 그렇죠. 보게 되고 더 이제 소설이 완성된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산 사람으로서. 네. 되팔 건가요? 일단 그 전자책으로 안 나왔나 보네요. 네, 안 나왔더라고요. 네, 도서관에도 없고 이래가지고. 네, 저희 관내 도서관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 정말요? 수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20몇 개가 있는데 없더라고요. 하나도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 책? 저는 그냥 읽을 만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반추해보면 꽤나 괜찮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뭐 좋네.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너무나 짧은 소설에서는 너무나 가독성이 이렇게 좋아버리면 그냥 좀 내가 충분히 젖지 않았는데. 네, 노력하지 않고 너무 그냥 빨리 읽히니까 오히려 내가 아직 난 입 안 듣는데. 네, 매력이 반감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겠네요. 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휘발성이 강할 만한 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읽은 내 노력과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죠. 네, 인상이 오히려 별로 안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 아까 말할 때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근데 말을 한 것 치고는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건 조금 억까? 억까는 아니었어요. 근거는 있고.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까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할 말을 했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막 읽지 말아야 될 만큼 별로는 아니었지만 뭐 단점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정도의 소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거랑 나쁘지 않은 거는 다르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그 작가님의 얼굴이 너무 미들 아웃랜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냥 아웃랜더에 나오는 그 아줌마 같이 생겼어요. 한 명의 등장인물처럼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너무 그 스코틀랜드나 이쪽 분처럼 생겼어요. 네, 너무 그쪽 시골 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감성을 가지신 분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는 얼굴을 보면. 그러네요. 이게 약간 머리도 붉으시고 정말 아이리시 딱 그분이시네요. 되게 뚝심 있고 되게 약간 과묵하면서 약간 나만의 신념이 있고. 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은.
네, 그런 인상이 들었는데 딱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또 안 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너무 가성비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오늘 이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읽어낼 수 있을지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네. 서점에 서서 1시간 안에 그냥 읽었어요. 그것도 막 급하게 읽어야 돼도 아니고 충분히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진 씨와는 반대로 너무 쉽게 잘 읽었는데 근데 여운은 길게 남아. 이것이야말로 가성비 읽는데 막 힘들었다가 읽고 나서 다 읽었다. 뭔가 해치우듯이 읽는 책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읽을 땐 그냥 슥슥슥 읽는데 곧 1시간 만에 다 읽었어. 그런 책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저희도 어쨌든 권수를 좀 체크하다 보니까 뭐 몇 권째 권이다 30권째 권이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해에 읽는 책의 권수를 조금 늘리고 싶다면 이런 책 한번 읽어보셔라를 저희가 종종 뽑기도 했어요. 읽어야 하는 이유로. 근데 보통 그럴 때 그런 얘기는 카운팅만 초점을 둔 거잖아요. 일단 잘 읽혀. 일단 빨리 읽어. 일단 그게 나중에 휘발되더라도 어때? 넌 한 권 읽은 거 카운팅하면 되는데. 근데 이 책은 그 경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카운팅도 빨리 되는데 근데 정말로 뭔가 남아. 가슴에. 사람에 따라 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남았으니 가성비가 너무 좋은 책이다. 그리고 맡겨진 소녀를 한 권 읽었을 때는 그 책도 너무 좋았지만 그냥 잘 쓰네. 근데 또 뭐 굳이 내가 클레어 키건의 팬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됐다가 후속타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 이후로는 클레어 키건 거는 이제 나오면 한 번은 보겠다. 한번 찾아서 보긴 하겠다 정도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더 클레어 키건의 다른 책들도 찾아보시는 건 어떤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바고 10년 걸리겠네요. 또 다 신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슬로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싶었어요. 뭔가 오히려 이 뒤가 나온다면 이 플롯의 뒤가 나온다면 정말 그 공간 정말 쉽지 않겠죠. 이제부터는 현실이잖아요. 아내랑은 이혼할 수도 있을 위기죠. 이것은 사실 지금 또 5명이 지금 모자라. 게다가 이 수녀원 사실 이 뒤에 절망편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이 5달 결국 수녀원 관련된 학교 못 들어가서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산다던가 아니면 들어갔다가 어떤 너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린치를 당한다던가 해서 나중에 너무 울면서 아빠를 원망하면서 결국 아빠랑 척지고 막 그런 절망편 너무 개연성 있게 잘 그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서 끊어서 일단 너무 논쟁적인 주제고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테지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당장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너 하나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게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리고 아내도 얘기하죠. 너를 키워줬던 그 미시즈 윌슨은 야 여유 있는 사람이었잖아. 일도 안 했잖아.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야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빌 펄롱의 행동이 옳았느냐 말았느냐는 너무 논쟁적인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거지만 이걸 여기서 끝냄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목소리는 누군가는 내야지 정도로 끝을 내는 이 온도가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히려 작가로서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은 거는 싹 피해간 거 아닌가요? 조금 무책임해요. 사실 맡겨진 소녀도 보면은 그 플롯도 좀 그렇거든요. 어떤 사실 거기도 어떤 딸이 나오는 소녀잖아요. 맡겨진 소녀예요. 어떤 집안이 있고 그 집안에서 자라는 이 소녀는 조금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너무 학대는 아닌데 누가 봐도 이 아버지와 부모는 얘를 제대로 키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다른 곳에 맡긴 거예요. 맡기는 과정에서도 그냥 누가 봐도 어쩜 자기 자식에게 저럴까 싶은 마음에 그 부부가 이 맡겨진 이 소녀를 너무 애지중지 잘 키우는데 이 부부에게도 사실 아이를 잃은 아픔이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보살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소녀는 사실 집에서는 어디 마음 둘 곳 없다가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난 맡겨졌잖아요. 아버지가 찾으러 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소녀는 너무 떠나기 싫고 오히려 이 사람을 아빠로 부르고 싶고 그냥 그런 거죠. 하지만 얘는 결국 가야 됩니다. 아빠가 저기 있는데 이거 안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과연 이 소녀에게 뭐 당연히 좋겠지만 어쨌든 그 뒤를 그려지진 않아요. 그 뒤에 이 소녀가 어떻게 컸는지는 몰라요. 결국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책임하게 그릴 수 있는 공간을 그리는 것은 맞죠. 이 뒤를 서술할 때 작가는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너무 심파고 너무 낭만주의로 흐르지 않게 적당히 또 사실 이 아일랜드의 현실감을 또 하면서 하지만 나의 주제는 어떻게 담을 것인가. 여기서 빌 펄롱이 와가지고 결국 이 아이가 잘못 큰다면 혹은 이 가정이 너무 파탄난다면 사실 소설의 메시지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피해서 쓴 거긴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데 그게 막 그렇게 무책임하다기보다는 그래 나는 충분히 이게 모든 것이 짬뽕된 현실을 살고 있으니 요 부분만 보여주는 어떤 소설로서의 그냥 소설이 무책임해도 그래도 괜찮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사실 진짜 무책임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은 하고 있다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까 킬리언 머피가 보고 울었다는 소설 포스터가 네. 맡겨진 소녀네요. 영어 제목이. 포스터 퀴즈니까. 맞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울었다고? 나는 조금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 아닐까요? 그 나라 사람의 그 공감대가. 맞아요. 네. 그렇죠. 이 소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드는 건데 굉장히 대비를 잘 사용한 것 같아요. 대비요? 네, 이 사람들 막달레나 세탁소. 이 수녀원의 비리를 알고 주변에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내가 그런 일이 안에서 있었다는 걸 다른 아주머니가 이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정작 되게 중요하고 끔찍한 일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 시니컬함 이런 거랑 굉장히 대비되게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사소한 일에 그렇죠. 뭐 주전자를 빌려주거나 뭐 사소한 일 뭐 크리스마스 챙겨주거나 이런 일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들이 막상 그런 일에는 굉장히 그쵸. 차갑게 굴죠. 그러지 마. 괜히 건들지 마 걔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맞아. 수녀원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정말 처절한 그 처지와 펄롱네 집에 이 오자매? 네, 오자매의 애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편지 써가지고 뭐를 받고 싶은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걸 밤에 몰래 풀어보고 이 펄롱이랑 와이프가 밤새 얘한테 뭐를 사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결정했다. 그리고 애기한테도 계속 부를 때 뭐만 하면 아빠 이거 해도 돼요. 그럼 아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는데 그런 대비가 굉장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철수 진짜 괜찮은 소설이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2번 읽으라 그랬나? 한 번 읽고 한 번 문학생단 들어라.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안 나눴으면 이 책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나 봐요. 얘들 한번 얘기해 볼래? 토론 주제로 좋네요. 그러겠네요. 그 메시지를 또 수진 씨 얘기를 듣고 보면 진짜 왜 우리가 그건 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현실을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동네 사람들 아닐까요? 그쵸. 나는 내가 허락한 내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난 너무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거의 너같이 다정한 사람이 없지.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기인한 것이고 그것을 이 모든 악습을 굴러가게 하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빌 펄롱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 없었더라면 이 세탁소는 뭐 2020 몇 년에서야 뭐 고발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그 5딸 내가 그 5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밉죠. 내가 아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애가 집에 오면 막상 애들이랑 되게 잘 지낼 것 같지 않아요? 아니 5명에서 6명 된다 뭐 크게 달라지겠어요. 한 명에서 2명 되면 크지만 5명에서 6명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까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뭐 그분 뭐 그 같이
그 미세즈 윌슨 집에 지낼 때 그 일 봐주시던 분, 네든 디제이 간다고 하니까 그분 오시라 그래, 와서 커피 드시고 가시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커피 드시러 오라 그래? 야 5명에서 6명 된다고 뭐가 달라? 그냥 오시라고 해. 그러잖아요. 그것마저 복선이었네. 그랬던가? 대단한 소설인데. 영화를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어떻게 그려냈을지. 제목 이토록 사소한 것들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계속 이 제목이 궁금했어요, 저도. 이처럼 뭐가 그렇게 사소할까요? Like this, this 뭘까요? Like this, you like this. 이게 그거 원더걸스는 거야? 아 그랬나? 네. 아 근데 G.O.D 노래에도 그런 거 약간 있지 않아요? 있어요. Like the show. 아 제 앞에 그걸 좋아하는구나. Everybody come on. 네. 준이 형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있어야 할 곳이죠. 네, 그렇죠. 이처럼 사소한 것들. these 복수입니다. 이 영어 원제를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의역한 것도 아니에요. 맡겨진 소녀처럼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스몰 띵스가 뭘까요? 이 빌 펄롱이 포착했다는 그 사소한 것들에 나는 관심을 갖고 결국 한 소녀의 인생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 이 그 사소한 클루들인 건지. 와. 뭔가 사소한 친절, 그러니까 미시즈 윌슨이 행한 그런 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게 얘가 한 명 더 산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크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미시즈 윌슨은 별로 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애를 거두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펄롱 애 소년을 내가 잘 걷어가지고 잘 키워야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밥 먹고 가라 그래. 여기 살아 그냥 집도 넓은데. 뭐 학교 가 돈 줄게 막 이런 정도의 그런 사소한 선의들이 모이면은 사소한 것들이 되고 이게 이제 아까 챈들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삶같이 진짜 빡빡한 이런 현실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은데 엄청 크죠. 이분에 대한 그 미세즈 윌슨에 대한 묘사를 보면 크게 그러니까 베푸는 선의에 비해서 태도는 그렇게 친절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과하게 친절하지 않았달까? 막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고 뭐 산수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뭔가를 시켜보셨다가 애가 산수가 안 된다는 깨달으셨거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더하기 이거 뭐야? 몰라? 일로 앉아봐. 이렇게 약간 무심한 듯 챙겨주신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꼭 겉으로 과하게 따뜻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되게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과하게 친절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의미가 맞는 것 같네요. 네, 뭐 사소한 것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 네. 또 그런 사소한 친절로 인해서 이 펄롱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저력이 됐다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런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건데 나도 저런 도움 받고 자랐는데. 그리고 이 빌 펄롱이 계속 뭔가 고뇌하는 이 클루가 되는 것들이 다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주말에 그냥 여유롭게 그냥 흑맥주 마시면서 그냥 멍 때릴 수 있는데 나는 왜 뭐 저거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걸까? 이런 것들에서도 어쨌든 빌 펄롱도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계속 뭔가 이게 커져가면서 내가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쟤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 펄롱이 마지막에 그 애를 데리러 갈 때 차를 안 타고 걸어갔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걸어 내려온.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냥 가기로 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 걸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쳤을까요? 어느 순간 정신 번뜩 돌아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막 집이 보여. 딱 문 열기 전까지 그러지 않았을까? 제발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아무도 잊지 마라. 아니 차라리 있네. 얘가 누구냐면 인사해. 또 이런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내가 빌 펄롱이었다는 이런 감정이입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 빌 펄롱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빌 펄롱처럼 데려왔을지, 아니면은 그냥 너는 거기 나는 여기 그냥 이렇게 살았을지. 근데 이때는 뭐 언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영향력이 거의 없을 때잖아요. 저 85년 뭐 그 TV 산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기 시작한 90년쯤인 것 같고 90년대. 지금 같았으면 그 아래 신고하겠죠 경찰이나 제보 바로 넣는 거죠. 나는 힘들지만 이것을 세상에는 고발할 수 있다. 그 아래 신고했겠죠. 근데 이때는 직접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 담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담대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게 그 수녀원에 그 애를 데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를 마신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심지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빨리 나가라는 약간 눈치를 주는데 맞아요. 수녀가 오히려 나는 여기서 더 버텨야 될 것 같은 묘한 오기가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담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사실 이런 게 기존세죠.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이번에 그 이번 축구에서 호주전에서 황희찬이 잘못하면 국민 욕바지가 될 그 상황에 나는 프리킥을 차겠다. 내가 찰게. 그렇죠. 그런 주장이 차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내가 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담대함, 그 깡. 이 깡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은. 그래서 전 좀 더 살집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역할을. 조진웅. 조진웅도 너무 대의를 이룰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안 돼요. 김구상이죠, 김구선 생상. 위인상 안 되고 너무 소심인상. 물렁하게 생겨야 되나요? 정준하. 아니 그 외국 배우로 치면은 제가 그 사람 그걸 모르겠네. 실명은 모르겠고 본명은 모르겠고 왜 아이언맨의 해피 있죠. 그 아메리칸 셰프 주인공이 됐던. 그 사람이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존 파브로. 존 페브로 맞아. 그 정도 이미지 괜찮네요. 근데 존 페브로는 진짜로 이미지상 제가 더 셰프 쇼도 다 봤거든요. 똑똑했는데 이렇게 그 연탄 창고에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있어. 어이구 문을 닫을 것 같은. 문을 닫고 내려올게요. 이럴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진짜. 킬리안 머피는 너무 대의를 이룰 것 같은 주인공상이라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감독으로만 남아야 하지 않을까. 날카롭게 진짜 생기셔가지고 그 눈을 보면 그쵸. 이미 결단이 선 눈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주인공 얼굴이에요. 그 눈은 그렇죠. 뭔가 그렇죠. 불의를 그냥 지나갈 눈이 아니죠. 수녀들도 눈을 보면 큰일 났다. 데려가시지요. 큰일 났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엉엉 울면서. 킬리안 머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진짜.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일단 여기서 이 빌 펄롱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내가 그렇게 운 좋게 자란 아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운 좋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의 마치 내리 사랑처럼 내가 이 친구를 구원하는 게 내 인생의 어떤 사명. 오히려 빌 펄롱은 너무 소시민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명감을 얻기 위한 맥락, 동력 모든 게 충분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아닌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 하지만 지금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어떤 사연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전 기적인 것 같거든요. 받은 적 없는 사람이 받은 적 없는 사람이 해야 사실 너무 기적이 그것이야말로 사실 기적이죠. 이거는 내가 공감할 수 없는 것에 공감을 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가 너무 어려운 문제죠. 어쩌면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 엄청 유복하게 자라고 그런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발벗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이 주인공처럼 온갖 도움을 받고 온갖 사람들의 선의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정작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기질은 그죠 개인적인 그런 것 성향이 타고나는 어떤 성향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 펄롱의 아버지의 정체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니까요. 아버지 찾기를 하는데 펄롱이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봤고 근데 마지막에 어떤 그런 힌트 같은 게 좀 주어지긴 하죠. 사실은 네드가 너무 닮았다는 너무 얘기를 닮았다. 네드는 과연 펄롱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은
근데 정말 굳이 그런 서술을 넣은 걸로 봐서는 이게 뭐 그냥 마지막까지 애매모호하게 하기 이런 건 아니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네드마저도 어떤 배려로 그런 서술이 나오잖아요. 나를 좀 더 내 아버지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게끔 그냥 모른 척한 건가? 네드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그 상황상 그렇게 혼자 애를 기르게 됐는데 그래서 그 주인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애랑 그 집에 일하는 네드가 그때 결혼을 안 한 상태였고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거를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드가 펄롱에게 행한 그런 선의들 때문에 자기도 네드처럼 돼서 얼굴도 닮아지고 막 그런 정도의 연관성이 아니었을까? 근데 확실히 사람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내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도 엄마랑 닮았다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는 내가 가진 어떤 표정이나 이미지들이 말을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드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 그 아저씨한테 말도 배우고 운전도 그랬을 배우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나이 들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나이 들면 좀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그리고 또 이게 식습관이 비슷하면은 또 얼굴이 표정이랑 규정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딱 그 외국 교포들은 바로 알아보잖아요. 네. 뼛속 한국인이어도. 그리고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펄롱처럼 내가 어떤 문제에 용기를 내서 나선 경험? 나 이게 나답지 않은데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에 나 이러고 있네. 나 이렇게 했네. 이랬던 경험이 있는지. 저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는 근데 항상 적이 있었어요. 항상 어딘가나 적을 만드는 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 요즘은 오히려 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학대 신고도 해본 적 있거든요. 그 알인가 어디인가에. 네, 저희 학교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다리나 이런데 학대한 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심하게 멍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외면을 하는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고도 하고 어머니가 결국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네, 연락을 하셨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좀 피곤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뭔가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조금 해결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쪽을 통해서 뭔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수사 파트너가 하려고 하니까 좀 피곤하셨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순간 연락이 안 왔나 봐요. 그 이후로는. 저도 이 펄롱과 대비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이니까 약간 이런데 용기 내지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게 이건 용기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용기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지금 임시보호 같은 거 강아지 임보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제가 강아지를 그동안 키워본 적도 없고 제가 그래요? 저 외에 다른 생명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 그런 거 누군가 안 키우는 스타일인데 왜냐면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뭐 유기견 보호소 가서 봉사도 하게 되고 하면서 임시보호도 좀 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거를 하면서 되게 좀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뭐 유기견 문제나 뭐 번식장에 있는 강아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제 삶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한 2주 전, 3주 전에 지금 일어난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낯선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임보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입양을 실패를 하면 본인이 키우시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일단은 제가 임보를 하는 경우는 애가 미국에 갈 강아지인데 점 찍혀 있는 강아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미국의 임시보호소로 가게 되는 강아지인데 얘가
번식장에 있던 강아지인데 사람이랑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되려면 어쨌든 사람이랑 같이 살고 이렇게 똥오줌도 가리고 이런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사는 방법. 그걸 터득시켜주는 지금 한 달 동안 임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예. 근데 보통 그 입양 됐다가 파양되면 바로 안락사 당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한번 입양 애가 너무 우울해하고 자기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라니입니다. 라니. 왜죠? 라니. 이름이 지어져서 왔어요. 그래요? 센터에서. 네. 이 친구는 라니입니다. 근데 왜 라니라고 생각해봤더니 포메라니안이거든요. 그래서 라니인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고시인가 생각해봤거든요. 라니입니다. 부유이 고시셨던가? 챈들러 씨는 없네요. 입만 둥둥 떠가지고 뭐 이빠른 소리 하더니. 근데 저도 진짜 없어요. 그렇게 막 나섰던 경험이. 그러니까 불의에 맞선 경험이 저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살면서 불만이 많아야지 전 항상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불만이 많은데 이걸 표현하는 사람과 혼자서 그냥 꽁해서 그냥 가는 사람과 그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아닌가. 불만이 많아서 그게 터지는 것 같아요. 이 스스로의 화를 못 이겨서 터지는 것 같아요. 아이씨 이건 아니지. 이것들 봐라.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 자 그리고 이 결말 얘기도 안 할 수 없어. 저희가 뭐 앞서 얘기 많이 하긴 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지금 딸을 데리고 온 상황인데 수녀원에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펄롱의 미래, 그러니까 펄롱의 미래요? 아이의 미래. 펄롱과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지. 근데 어디 다른 데 안 보내고 펄롱이 키웠을 것 같기는 한데 펄롱이 과연 그 아이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쳤을까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정신이 돌아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안의 실태를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걸 알고 가만히 있을 인물이라면 이 애를 안 데려왔겠죠? 네, 데려온 만큼 뭔가 액션을 취했을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더 이렇게 더 데려올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근데 그렇게 된 이상 그 수녀원이 없어지든지 펄롱이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펄롱이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것 같아요. 데려왔고 일단 아내 한숨 푹 쉬고 그렇다고 거기서 그 아내가 당장 내보내라고 왠지 할 것 같진 또 않은 느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냉전 혹은 안 좋았다가 근데 뭐 어떡하겠어. 일단 그게 클루 같아요. 아니 뭐 5명이든 6명이든 똑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되게 클루 같아서 일단 하다가 어쨌든 일단 딸들의 미래는 어두우니까 이 지역은 이제 안 돼.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간에 계속 있다면 펄롱은 지금은 당장 후련하겠지만 오며 가며 그곳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 당연히 빌 펄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건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어떤 스토리 상으로도 말이 된다. 그럼 빌 펄롱은 그럼 계속 데려와? 뭐 갑자기 여기서 이제 투사가 돼? 너무 갑자기 이 아일랜드의 영웅으로 떠올라는 왠지 그렇죠. 영웅적인 인물은 킬리언 머피면 그럴 수 있어요. 킬리언 머피면 여기서 깃발 들고 야 다 모여 맞짱 뜰 수 있어요. 근데 빌 펄롱은 제가 봤을 땐 그런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 펄롱이 앞으로의 서사를 보여주려면 일단 이사. 그 과정에서 결국 아내와 헤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사.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나머지 5자매와 잘 지낼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저는 별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을 안에서 그냥 왜냐면 이게 문제를 키우는 순간 수년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너 불법을 데려갔어. 그럼 석탄 정도 이제 공급을 끊는 정도. 너 딱 거기까지만 해. 그렇다고 다른 뭐 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지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구해진 소녀가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서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걔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자기 뭐 친구들이나 다 있을 테니까. 저는 오히려 그 5명의 딸들 중 한 명이, 그쵸. 네, 한 명이 오히려 먹어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너무 심하게 가격당했기 때문에 차마 대들지 못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던 너무 아빠의 유전자를 많이 받은 5딸 중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딸 중 하나가 또 다른 언니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또 친하게 지내. 그런 누군가가 나중에 결국 그 어떤 이런 좀 운동권 같은 느낌으로다가 해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틴들러 씨 얘기 생각하면은 윌슨이 펄롱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죠. 펄롱의 딸도 그 지금 구해진 소녀에게 또 선의를 베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장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책 갈피.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46페이지입니다. 펄롱은 자기가 아일린에게 좋은 대화 상대가 못 된다는 생각, 긴 밤을 짧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일린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할까. 요건데 저는 여기서 뭔가 그런 펄롱의 그런 다른 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안정적이고 일상을 사는 사람인데 머릿속으로는 이런 상상들 계속 하거든요. 이런 상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걸 상상을 현실로 옮기게 되는 거고. 최고의 N이에요. 완전 극 N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라도 한다 하기는. 그래, 이 사람 얼마나 N이냐면 펄롱은 소박한 방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은 채 잠시 서서 머릿속 한편이 여기 이 집에서 저 사람을 아내로 삼아 사는 삶은 어떨까 하는 상상으로 흘러가도록 두었다. 그쵸. 그 어디 석탄 주러 갔을 때 방문한 집에서 여기서 보고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뭐 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쵸. 마치 산이 거기에 있으니 오른다처럼 사람이 있네, 여자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떨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렇죠. 이런 상상들이 나중에 뭔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그 상상이 진짜 인프피다. 이게 뭐 바람을 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한번 상상해보는 거죠. 사람이 있으니까 상상을 한다예요. 저 사람이랑은 사실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상상해보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또 그 분이 챈들러 씨가 방금 읽어준 문장에 있는 여성분이 되게 좀 옷을 대충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더 촉발된 그런 거니까. 수진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인상 깊은 문장을 꼽아보려고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다시 못 찾겠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은 몇 가지 있었는데 그렇다고 저는 보통 인상 깊은 문장을 꼽을 때 좋았던 거를 뽑는데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이 캐릭터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미사 보러 가서 오디컨이 서 있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비 꿀 빠는 장면. 챈들러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네, 저는 103페이지입니다. 늘 그렇듯 크리스마스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좋은 면과 가장 나쁜 면 둘 다를 끌어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앞 문장까지 보고 이 뒷 문장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까 수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내가 허락한 영역 안에서 난 너무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 다 뒤에 붙이는 게 늘 그렇듯 크리스마스는 가장 좋은 면, 앞에서 뭐 어떤 건 사실 가장 좋은 면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나쁜 면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라는 게 한 번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 상황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걸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이런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빌 펄롱은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주인공이 아니었나. 네. 그런 점에서 꽤 인상이 깊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아니 103페이지라 그래서 103페이지가 폈는데 왼쪽이 102페이지잖아요. 근데 옆에 문장이 씨발 남자애가 말다 씨발 꺼져라고 돼 있어. 아니 이게 번역을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원래는 fuck off였을 거 아니에요. 이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번역 이 이상 번역을 잘할 수 없는데 그쵸. 이게 번역의 한계인 것 같아요. 너무 9살 내 인생에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니까 감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 번역이 진짜 어려운 번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욕 번역이 진짜 사실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네. 어떤 것보다도 시적인 그쵸. 단어잖아요. 네. 사실 욕이라는 거는. 그쵸.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 씨발이라는 거는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어미가 기냐 짧냐. 그쵸. 뭐. 사회 간격이 있느냐 없느냐. 강세가 어디로 왔느냐 그쵸. 이런 게 굉장히 섬세한 건데. 네. 그 뉘앙스. 네. 그렇죠. 요즘에 히발로 많이 불리지만 히발 시찬이 형 때문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정이요. 네, 로맨스 정입니다. 신영철과 한 발짝 멀어지고 아일랜드와 한 발짝 가까워지기.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더 이상 신영철의 호들갑에 속아 넘어가지 않네요. 네, 저는 속지 않을게. 근데 생각보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좋아지긴 했어요. 네. 이것도 사실 3점도 신영철 생각해서 3점 준 거지. 원래는 뭐 2점, 2.5점 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아져서 그냥 3점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다음 수진 씨는요? 저는 일단 별점은 5점 만점에 한 3.8점. 3.8점. 이건 0.3이 더해진 건가요? 0.2가 깎인 건가요? 더해진 거겠죠? 네. 더해진 것 같아요. 더해졌고 한 줄 평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2번 읽으면 괜찮은 소설인 것 같아. 짜증나네요. 2번 읽으면 돈 진짜 받고, 누군가가 돈 받고 한 말은 다 의미가 있나 봐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만한 대가가 이제 주어진 만큼 꽤나 괜찮은 평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 읽으면 진짜 괜찮긴 한 소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챈들러 씨는요? 네,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오, 구매 의향 있으신가요? 이미 구매를 하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걸 다시 사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바보짓을 그러니까요. 힘듭니다. 네. 아무튼 4점이었다가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4.5점으로 올랐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점수 낮았다면은 친구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거나 문학소년단을 들어보거나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마침 또 게스트가 있죠. 네, 이서수 작가 오랜만에 읽습니다. 젊은 그니의 행진 단편집을 읽고 여기서 다 읽는 게 아니라 3편만 골라서 읽을 예정이고 게스트가 한 분 나오세요. 예전에 달의 궁전편에 나오셨던 수리님. 수리님과 함께 이서수의 젊은 그니의 행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